샴푸 뒤에 있는 성분 중에 이거는 내가 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성분도 가끔 나올 때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 옐로스톤?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 이의가 있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요? 가장 큰 화산은 네, 그러니까 화산의 크기로만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그렇죠. 가장... 지구의 70%가 화산인 거죠. 화산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긴 해요. 근데 내가 낸 문제 아니야. 얘네가 낸 거예요. 빛의 속도를 최초로 측정한 과학자. 측정은 많이 했는데 정확도를 얘기해야죠.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내가 이래서 문제 내지 말자고 했잖아. 요거는 제가 볼 땐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처음 발견한 사람. 관측한 사람. 발견한 이름을 붙인 사람. 이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진정. 자, 알았어. 네,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퀴즈는 다시는 안 할 거니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100회 특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이런 날이 옵니다. 저희 과학을 보다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100회, 사실 저희는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10번 정도 그냥 할까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까지 크게 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과학 사랑하시는지 몰랐고, 이 과학자분들이 저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연구만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과학을 보다를 통해서 또 많은 과학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소개가 된 분들 모두 모여서 저 빼고 15분의 과학자들이 모이셔서 마치 그 예전에 그 맨하탄 프로젝트 뭐 이럴 때 그 느낌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을 다 모셔서 사진 한번 이따 박도록 하겠습니다. 솔베이 회의처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솔베이로 해주시죠. 솔베이로 갈까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모임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의 과학자분들 한 번에 모시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제작비부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여서 협찬을 받자. 그 어려운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15명을 다 모아준 그 회사, 정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듀오링고라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콜라보를 했었고요. 그 콜라보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또 좋아서, 특히나 우리 과학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가실 일도 많고 영어 쓸 일이 또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흥민 교수님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외국인 과학자분들과 자연스럽게 토킹을 하시게 됐고, 네. 그 배경에는 듀오링고가 있었다고요? 이종호 관장님도 해외 자주 나가시죠? 저 놀러 가죠. 저는 학회나 갈 일은 없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파리에 갔어요. 길을 못 찾겠어요. 파리에서는 안 되죠. 네, 근데 거기서 프랑스 경찰이 지나가잖아요. 물어봐야죠. 딱 문 열고 Can you help me? 해대는 건데 May I help you? 그랬어요. 한참 후에야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걸 뭘 깨달았죠. 잘못했는지를 모르셨구나. 네. 그때 듀오링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럴 일이 없었겠죠. 예, 그 듀오링고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를 한 번에 또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딱 그 관장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좀 살았었는데 네. 거기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었는데 네. 비싸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에 있는 까르푸에 간 적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통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파클레 부 앙글레 Do you speak English를 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점원이 No, I can't. 프랑스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저는 프랑스어를 물어봤는데 그냥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본인 영어 할 수 있으면서 No, I can't를 했으니까. 근데 되게 굴욕감을 맛보고 그날 밤 열심히 듀오링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an you speak English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Do you have 듀오링고? 요것만 물어보면 외국 생활 아니면 뭐 외국인 만나서 여러 대화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거고. 듀오링고 혹시 써보신 분 한번 잠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15분 모두 써보셨군요. 권석준 교수님은 써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지금 중국어 쓰고 있는데. 중국어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벌써 중국어를 그렇게 마스터를 하셨다고요? 뭐 마스터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 중국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전혀 안 들리다가 한 10%, 15% 정도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벌써요? 이게 단어를 강제적으로 하루에 한 10개, 20개씩 외우다 보니까 한 달만 해도 거의 한 지금 600개, 700개. 그리고 이게 또 은근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그 XP라는 게 있잖아요. Experience Point. 그게 쌓이는 게 보이니까. 포인트로 또 사람. 전 또 이게 가족들을 다 가입시켰거든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가 모이면 가족들한테 이걸 보낼 수 있어요, 선물을. 애들 언어 학습하는데도 이게 또 약간 네네네. 자극이 되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 중국어로 간단하게 우리 과학을 보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두오링고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로 필요한 단어들, 중요한 단어고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일상적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나를 분석해줘요. 얘가 어떤 단어가 잘 되고 어떤 단어가 안 되는지를 다 보고선 안 되는 걸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아,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듀오링고를 제가 중국어로 배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듀오링고 중국어로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보니까 이게 많은 언어란 뜻이었어요. 듀오가 다, 우리나라 말로 마늘 다자. 이걸 듀오라고 읽고 그다음에 링이 이제 언어. 예, 그래서 많은 언어를 듀오링고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듀오링고가 중국 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맞아. 기가 막혔죠. 네. 자, 우리 이종무 관장님과 우리 권석준 교수님께 스타벅스 상품권 아, 좀 더 할 걸.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아, 좀 더 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자, 이런 듀오링고는요,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학습 앱 1위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내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공짜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하니까 언제 어디든 버스에서 잠깐씩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을, 특히 외국어는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모아놓고 한 번에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돈 쓰는 기분으로 듀오링고 만나시면 여러분의 영어 생활, 여러분의 외국어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해질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앱을 한번 깔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듀오링고에는요, 비디오 콜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돼서 듀오링고 캐릭터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영어로 직접 대화가 가능한데, 요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 우주먼지님이 직접 시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어떤 언어를 배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번 영어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접했는지를 물어봐서 친구, 영어로 얼마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라고 해볼게요. 실력을 더 쌓아보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여행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루틴은 하루 10분씩 해볼게요. 이렇게 재밌게 만드나? 내 레벨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레벨 찾기. 네, 처음에 아마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의 레벨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당신의 토끼들은 아주 착해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푸는 거군요. 이 토끼는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테스트를 해서 아마 그레이드에 맞는 학습이 이제 진행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고요. 일단 나를 알아야 네,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 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콜입니다. 이건 이제 캐릭터와 대화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 겁니다. 받았어. Hi. 왜 말이 없어 둘이? 화난 표정이. Yes, I have. 좀 까칠해 보이는데.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은근 이뻐요. 저 보라머리 은근 이뻐요. 네, 까칠해서. 맞아요, 맞아요. 팬아트 그릴 것 같아요. No, I'm not. 너 아이 돈트 아니야? 캐릭터가 별로 대화하기 싫어하는. 제 까칠이가 있어요. 여자 캐릭터가 까칠이 캐릭터가 컴퓨터 안 쓰는 남자와는 대화할 필요도 없다. 뭐. 바꾸는 기능 있나요? 저 대화 상대를? 이거 캐릭터가 약간 실제로 까칠한 자, 여튼 이렇게 듀오링고를 통해서 여러분도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외국어를 한번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으로 외국인 친구들 만나는 기분으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학자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특히 이제 과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저희가 과학을 보다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질문, 과학자분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질문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흥민 교수님은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뭐 유산균 같은 거나 영양제 이런 거 챙겨 드시는 거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제 입맛 자체가 미생물 입맛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생물 입맛이라니? 저희가 우리 입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밥 먹을 때 내 입에 맞는 것만 말고 당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네네. 보통 우리 입맛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몰랐는데 미생물이 유익균, 네. 프로바이오틱스죠. 근데 저는 워낙에 발효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네. 원래부터가. 예, 예. 그러니까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래 잘 먹고 있고 유익균을 거기에 더해서 이 장 속에 사는 아이들은 네. 우리가 다 소화해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못하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얘네 유익균의 먹인데 네. 프리바이오틱스 하면은 우리가 섬유질을 많이 떠올려요. 섬유질 예, 많이. 물론 그렇죠. 김치도 다 좋은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어릴 때부터 양파, 파, 도라지, 꼬들배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섬유질 워낙 좋아하셔서 실제 섬유도 드셔보셨죠? 이게 프리바이오틱스가
섬유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섬유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놀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놀린 받아 적습니다. 예, 이놀린. 그게 일종의 뿌리 채소 주로 뿌리에 이런 그 저장 전분 같은 거거든요. 돼지 감자. 그렇죠. 돼지 감자도 많고. 그러니까 왜 양파를 그냥 먹지 않고 이렇게 볶으면 좀 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이놀린. 거. 예. 아. 근데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나는 입맛 자체가 미생물 입맛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미생물하고 그냥 이거 하게 돼 있었구나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생활 자체가. 섬유질도 많이 드시지만 그 이놀린 걔네 들어있는 뿌리 먹이. 채소들 예. 워낙 좋아하신다. 막걸리도 발효된 애들만 드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사실 제가 그건 있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어요. 네. 제가 가는 마트가 한 군데 있고요. 땡땡 막걸리 들어오면 네. 제가 보는 거는 제조일자. 제가 그 집을 택한 이유는 항상 냉장을 일관성 있게 해주셔가지고 제조일자에서 2, 3일 내외 거를 제가 들을 텐데 제 기준으로는 그게 제일 근데 그 친구들도 어쨌든 들어가면서 다 죽는다고는 봐야죠 위에서. 많이 죽을 텐데요. 잠깐 좀 전에 그 막걸리는 유익균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가 알코올을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알코올을. 네, 기분 좋아서 기분 좋.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드셔서 장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 화학자분들은 뭐 딱 드실 때 커피가 나왔어. 커피의 화학 성분은 뭐뭐뭐 딱 나옵니까? 커피가 1000종류 이상의 화학 물질이 뒤섞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커피 이제 열로 가해서 우리가 로스팅이란 걸 하잖아요. 그때 분자들이 깨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되고 그것 때문에 향이 바뀌게 되고요. 이걸 다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도 뜨겁게 우려내는 커피가 있고 콜드브루라고 차갑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신맛이나 향이나 많이 다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몸에 좋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따뜻한 거 먹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라고는 알려져 있고 오히려 이제 샤워하거나 할 때 샴푸 같은 거 뒤에 성분표 보면 쭉 읽으면서 씻다가 처음 보는 게 있다. 그러면 씻고 나서 찾아봐요. 이거 왜 들어간 거지? 샴푸 뒤에 보고. 네, 기능성인가 하고 찾아보고. 샴푸 뒤에 있는 성분 중에 이거는 내가 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성분도 가끔 나올 때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 안 되겠다. 입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밌는 질문 하나 있는데 우주먼지님 집 천장에 야광별 스티커 붙이셨어요? 살면서 붙여본 적은 없고요. 대신에 집을 고를 때 옥상 출입이 좀 자유로워야 하는 집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옥상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집이어서 날씨 좋으면은 올라가서 구경하고 그럽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하는 건 있지만 집 천장에 야광별 붙이고 이런 유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 뭐 진짜 별을 볼 수 있으니까. 우주원진님 네. 망원경 있으세요? 집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만난 분들한테 여쭤보면 천문학자분들은 없다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죠. 저도 원래 쭉 없다가 최근에 하나 생긴 거라서. 아니 왜 없는 거예요? 집에 일을 안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와이프도 혼내요. 초파리 데리고 오면. 초파리 근데 항상 있잖아요. 바나나만 먹으면. 왜 연구실에서 왜 일을 가져왔어? 그것도 그렇고 도시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연구 목적으로 우주를 보다 보면 사진 찍고 예쁘게 구경하려고 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사진 찍고 이런 거에 좀 취미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모니터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하늘 보고 걷기도 해요 가끔? 멍하니 하늘 보고 걷다가 뭐 이렇게 넘어진다든 이런 일도 있습니까? 뭐 하늘 보다가 넘어진 적은 없는데 하늘을 자주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그 별이 어떤 별인지를 맞추고 나면 아직 내가 감각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가끔 저 무슨 별이지? 나 모르겠는데 어플을 자존심 상해서 켜고 싶지 않은데 켜야 할 때가 나오면 나 이제 좀 많이 까먹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보면 사람들 많이 물어보면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산에 가잖아요. 그게 무슨 꽃이에요? 이거 무슨 새예요? 그럼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거 들꽃이요. 저거 무슨 산새요?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라서 여보 이거 산새래 막 그런 그러니까 되게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거의 정말 진지하게 받아본 많은데요. 들꽃이요 산새요 이러는데. 네,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요. 그런데 말 조심해야 되는 게 과학자가 얘기하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많다. 농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걸 파악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주변 친구들이 하늘에서 별을 봤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뭔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점 하나만 찍혀 있어요. 주변에 뭐 다른 거 식별할 만한 것도 없고 진짜 점 하나만 찍혀 있는데 그게 무슨 별이냐고 물어볼 때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학을 보다에 정프로의 질문을 받고 이런 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였는데 미처 고칠 기회가 없었다. 잘못된 정보를 혹시 말한 게 있으시면 왜냐면 이건 영원히 박제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정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과학적 사실 뭘 얘기를 했는데 연도가 틀렸든 하여튼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왔다. 요거는 내가 좀 잘못된 거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아, 어떤 겁니까?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420 ppm인데 ppm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0.04%거든요. 제가 그거를 0.004%라고 해가지고 0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댓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댓글창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이미 들켰군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대기 중에는 0.04예요. 0.04%. 아, 또 틀렸나? 아, 맞습니다. 여기 사실 이게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하다가 한번 학생들한테 헷갈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평생 헷갈렸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산화탄소 이제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이산화탄소를 퍼센트로 따지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작은 이산화탄소의 비중이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지구 전체가 굉장히 앓게 되는 거군요. 네, 항상 작은 게 세상을 바꾸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울 때는 0.03으로 배웠거든요. 지금 벌써 0.04가 됐으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래요. 항상 작은 게 세상을 바꾼다. 미생물이 세상 많이 바꾸죠? 미생물의 세상이 있죠. 아, 미생물 자체가 이게 세상이다. 그렇죠. 아. 마이크로 유니버스. 자, 그렇게 잘못된 정보 그때 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거 정정해 주셨고 혹시 또 있으시면 말씀. 아니 여기 좋은 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좀 틀리면 어때? 청취자들이 다 수정을 하는데 네, 다 팩트 체크해 주십니다. 다 같이 만들어가니까 거기는 두려움이 뭐 하는 없어요. 사람들일까요? 정말 전문적 댓글 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 15분들 사이에서 서로 저 사람 끌어내려서 내가 출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다른 건 아닌가. 아, 여러분 혹시 댓글 단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오 진짜. 저 재정으로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 그 댓글 그런 있고 거좀한 본인 두세 번 힘을 달았죠. 이미 밝히고 그죠? 네네네. 갈로한데요. 김은미 교수님도 종종 다실 때 있으니까 예, 저, 받고 네. 또 다른 분들도 댓글 다십니까? 저 달아요. 잘못된 얘기나 또는 제가 좀 의견 붙이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달고 아, 그래요? 약간 배틀도 날 때도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잡았다 요놈. 아, 우리 홍석준 교수님이었군요. 길 막 수치 막 쓰면서 했던 그 댓글이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해석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달고 처음엔 그냥 한마디로 썼다가 이제 그 뒤에 달리면 이제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이제 자세히. 전쟁 시작이고. 근데 정상적인 과학은 원래 고정된 진리라는 게 없어요. 계속 배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통 이제 약간 저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집안 그렇죠. 안부 서로 물어보고. 그렇죠. 사실 뭐 학교에서 그렇게 적도 만들어질 수 있고. 몇 살이냐. 민지 까라 이제. 엄마 아빠 자기 몇 학번이냐 이제. 와, 과학자들 똑같아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정프로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내가 좀 너무 당황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프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거 혹시 소원 수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 그때 했을 때 연애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나왔는데 정프로님께서 그걸 탁 물고 그래서 아, 저- 연애하셨던 얘기? 결혼 전 얘기? 예, 와이프한테 엄청 기억납니다, 저도 그때. 아니, 워낙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연애를요. 결혼 전에 또 이런 식으로 결혼 전에가 정말 이거는 그 얘기 듣고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괜히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왜 또 이거를 두 번 죽고 그러세요. 전 연애 얘기하면서 너무 얼굴이 해맑아지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학생들도 그 얘기를 보고 교수님 그러셨냐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켜드리기로 했죠. 자세했던 연애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 편집을 했고, 아, 그건 정말 저도 너무 얼굴이 발그레해져 갖고, 너무 예쁜 사랑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사모님 만나셔서 나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예전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은 이제 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행복하시죠? 이 방송 조금 아니 뭐 사랑합니다. 영상 편지. 아, 뇌는 근데 제가 어디서 좀 읽어봤는데 뇌가 그렇게 속기가 쉬워요? 뇌를 속이는 게 가장 쉽다 이런 얘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정말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이렇게 네. 내가 다양한 맥락 정보들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네.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게 뭐 어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자기 개발 관련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여러분의 뇌는 가장 속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뇌는 반드시 그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뇌가 가장 많이 변하는 구조잖아요. 몸에서 뇌의 가소성,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뇌는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모든 기억들을 해야 되니까 뇌가 가장 많이 변하는 곳이다, 몸 전체에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마음을 새롭게 먹거나 하면 뇌가 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속인다라고 표현하면 또 표현하는 건데 사실 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경험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만 속이면 너의 미래를 뭐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뇌는 혹시 목표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거를 목표라고 하는 이론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면 그 예측을 잘해야 이제 내 생존에 도움이 될 테니까 예측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맞으면 대신 보상이 충분히 뇌에 따라줘야 뇌는 계속해서 예측을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예측한 것과 아주 다르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뇌에게는 보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예측이 실제와 비슷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놀라잖아요. 그거 자체가 보상의 반대인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뇌는 끊임없이 학습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틀린 얘기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틀린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지금 그 표정이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보상이 좋은 쪽으로 가면 예측하지 못하는 보상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내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데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뇌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기계는 맞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해석하다 보니까 내 뇌를 속인다기보다 나 자신이 약간 내 지식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근데 궁금한 게 행동을 했을 때 달성하면 만족감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게 보통은 도파민 같은 게 관여한다고 하잖아요. 도파민의 분비는 뇌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작용하는 포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상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받는 보상이 있는가 하면 고차원적인 보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느끼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오는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보람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 일을 완성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보상 신호도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주 멀리 봤을 땐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체득된 어떤 보상 신호 해석 기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 머릿속에. 그런 고차원적인 보상 체계가 다른 동물에도 있나요? 제가 예전에 연구를 했을 때 저 비둘기 머리에다가 전극을 꽂아본 적이 있는데요. 비둘기를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보상회로에 전극을 꽂아놓고 전기적인 신호를 가하면 비둘기가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해요? 네. 조종하듯이. 와, 신기하다. 그 날아가요? 네. 뇌에 전극을 꽂고 보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상회로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하는 건 우리가 조종할 수도 있더라. 비둘기 입장에서는 이제 보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상이랑 만족감이랑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by definition 보상을 야기한 행동을 다시 더 하게끔 하는 그걸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참고로 여러분께 좀 정보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이대한 교수님은 학생 때 정택동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수업이었어요. A 받으셨어요? 재수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 뇌과학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봐도 되나요, 저도? 네, 그럼요. 이 기회가 아니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인사이드 아웃, 네. 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감정은 하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그 불편함들을 내부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뭐 회복 탄력성 좀 비슷한 말이고 그 두 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서 뇌과학 입장에서의 지금의 어떤 정설 이런 게 어떤 건지 사실 그때 궁금합니다. 지금 물어보는 질문들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들을 지금 다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기 솔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당황스럽기 그지 네. 없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코어적인 재료가 있다라고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쾌, 불쾌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몸이 어라우절이 되냐, 흥분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기본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의 종류가 있는 거는 기본 재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문제라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뇌과학에서 많이 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뇌가 몸이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뇌에게만 보상이 뭐냐 이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뇌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생각하는 관점인 거잖아요. 아주 쾌불쾌 기본적인 거는 몸이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몸과 뇌가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인간의 뇌는 진화를 통해서 더 고도화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이 더해졌잖아요. 고차원적인 고위 영역들이 더해지면서 아주 원초적인 감정과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뇌의 구조들이 생긴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뇌에게만 보상, 뇌의 입장에서 본 보상 같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측 모델 같은 게 아주 원초적인 동물에는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고도화된 영역들이고 그게 이제 감정의 여러 종류도 만들고 뇌를 위한 보상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근데 술 같은 경우에 우리 뭐 김흥빈 교수님이 워낙 사랑하십니다만 왜 이러시죠? 왜 그러세요? 가짜 뉴스.
술은 뭐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 아, 이건 들어오면 내 간을 해하고 내 뇌에도 안 좋고 당연히 뭐 보상이랄 게 없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일 거 아닙니까? 워낙 또 많이 드시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뇌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술을 먹으라고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족감, 아 좋다 이런 거랑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는 그거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몸에 좋지 않아도. 근데 그 갈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뇌과학 하시는 분들 대체로 말씀을 좀 재미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두 분 계신데 해주시는 질문이 되게 깊이가 있는 질문이라서 이게요? 예, 그게 생각보다 네.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 필드에서 원팅과 라이킹이 다르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라이킹은 정말 잠깐만요, 여러분 단어 하나만 영어로 바꾼 거예요. 원팅과 라이킹. 근데 이게 그게- 좋아하는 거랑 원하는 거. 예, 이게 맞아요. 오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팅과 라이킹이 있는데 이게 라이킹은 맛있고 이걸 먹으면 행복해져라는 거를 우리가 임시적으로 알고 좋아하는 거 라이킹인데 네. 원팅은 별로 안 좋아해도 내 몸이 건강한 거면 뇌에는 그게 보상 신호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술도 사실은 반대 상황이죠.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취하고 그 취한 기분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사실 우리 몸에는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생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건 아마 보상 신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취기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샐러리를 먹으면 몸에 좋다, 그리고 뇌에도 좋다. 만약 그렇다면 샐러리를 먹을 때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맛이 있어야 나는 계속 이걸 먹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해줘야 나도 내 몸을 위해서 뭘 할 텐데 맛도 없고 쓰고 뭐 이러면 안 먹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진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술을 우리가 먹는지 안 먹는지 결정할 때 저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몸에 나쁜 거 알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나서 또 후회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게 되는 것은 술 마실 때 그 즐거움 있잖아요.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을 할 때 좋은 것, 나쁜 것, 아 그래 짧고 굵게 가자 뭐 이런 우리가 결정을 짧고 굵게 가자. 하는 거에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예쁜 꼬마 선충 얘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예쁜 꼬마 선충이 여기서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 게 몸에 좋은 박테리아랑 먹으면 죽는 박테리아를 줘요. 처음에 몸에 좋은 박테리아만 주고 키워요. 다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몸에 좋은 박테리아 자기가 먹던 거 먹으면 죽는 박테리아를 주잖아요. 그럼 죽는 박테리아로 가요.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끌려서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먹으면 일단 아프겠죠. 아프고 나면요 얘들 학습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아프고 난 애를 되살려서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그걸 피해요. 우리도 술을 좋아하지만 술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취해가지고 개가 돼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술을 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끌리고 끌리지 않느냐의 수준을 떠나서 경험 자체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는 인간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선충의 수준에서도 이게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술을 얼마만큼 마셔야 때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은 금연초가 그 시스템을 해킹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연초? 불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피워봐서 모르겠는데. 술은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보상 같은 것이 시간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 술 취하는 거는 즉각적이고 마신 다음에 느끼는 불쾌감은 내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의해서 어떤 시간에 따른 차이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 좋으니까, 지금 당장 좋다는 건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우리 몸이 알고 있는 거군요. 그것도 일종의 보상 체계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알파고도 다 강화학습에 네네네네. 기반한 건데 강화학습의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이 멀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혹은 처벌을 어떻게 잘 계산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즉각적인 행복과 그런 어떤 장기적인 행복 요거를 잘 판단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술은 다양한 네트워크로 저희는 다 배우거든요. 이 술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에 결국에 속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하는 거 보는데 내부의 어떤 상태를 바꿔서 내 몸을 해치는 건데 좋게 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모사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듀오링고가 약간 그걸 해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게임을 해킹한 거거든요. 발언 조심해 주시고요. 근데 하면은 재밌거든요. 근데 네. 게임하면 원래 재밌잖아요. 네. 근데 학습을 하라는 거는 학생들한테는 영어를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이걸로 하면은 재밌다. 그러면서 이게 게임처럼 느껴지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이거 약간 해킹한 것 같아요, 듀오링고도 이런 측면을. 정말 대단하네요, 듀오링고. 아,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이런 그 메커니즘 자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해킹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왜냐면 인간이 술을 이렇게 문명을 통해서 술을 빚어오고 만들어
왔으니까 진화생물학적 스케일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스케일이라서 술을 즐기는 사람과 술을 싫어하는 사람의 적응도의 차이, 얼마나 많은 생식을 성공하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술을 먹는 게 우리의 생존율이나 생식 성공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분명히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선택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반론. 술을 마시는 건 되게 사회적인 활동이거든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집단 내에서의 사회성의 적응이랑 그런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나리오 저는 다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져서. 근데 그러한 진화가 누적되기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들 굉장히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술에 대한 의존을 보는데 실제로는 그냥 들어가서 글루타메이트나 이런 시그널을 방해해서 이게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담배도 똑같죠. 니코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이 되니까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 없으니까 안 피게 되면 야 나 니코틴이 필요한데 공급원이 여기 있잖아. 이걸 사용하자라고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끊을 때 뭐 금연초나 이런 거는 결국 행위적인 거를 고치고 싶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건 금연 패치잖아요. 니코틴 패치. 결국 물질의 공급이랑 중독에 대한 거지 이거가 진화의 얘기나 기간을 봤을 때도 그 정도로 우리를 바꿨을 거라는 깊은 얘기는 뇌까지 갈 고민하지 필요도 없다. 않아도 그냥 될 화학물질 들어오고 네, 그냥 외부 물질 의존하는 들어왔으니까 거다. 당연히 반응이 오는 거고 아하. 우린 거기에 그런 데이터가 중독되는 있을 거죠. 것 같은데요. 몇 명과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와 그 사람의 번식 성공률, 또 번식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숫자 사이의 상관관계 같은 걸 보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게 더 진화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늘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다는 말은 우리 인류 집단의 DNA 안에 이미 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와 유전자 변이들이 들어있고 이미 자연 선택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뭐 멀리까지 가지 말고 한번 여기서 한번 데이터 한번 모아보죠. 자식 3인 이상 있다. 술 많이 드세요? 상당히 먹었죠. 아 이거 맞네요. 저 술 안 먹잖아요. 지금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피임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그거 갖고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좋은 포인트인 게 피임과 관련된 게 술 먹는 행위잖아요. 술을 먹고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단에 도파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자주 하는데 먹다가 술을 시킬까 이랬는데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이분 이제 중독 연구하고 이런 분인데 내가 술과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먹다가 술이 생각나면 이건 중독의 위험인 거다. 그래서 그때면 딱 멈춘대요. 이 연합 학습을 저희가 하는데 술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상관이 많죠. 뭐 곱창 먹는다. 곱창 먹으면 뭐 소주가 소주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이제 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짝이 원래부터 지어진 건 아니고 이게 학습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연합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연합하기 시작할 때 이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술을 그 자리에서 안 시키더라고요. 아니 곱창에 소주 맞는데. 저도 그래서 뭐 치킨에 맥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탄수육에 고량주. 네, 그런 거가 너무 공고화되기 전에 좀 멈춰보는 반대 학습을 하는. 곱창 먹을 때 차라리 쿨피스 이렇게 막 그렇죠. 먹고. 다른 학습도 해보는 거죠. 제가 요즘 집에서 혼술을 안 해요. 살 많이 빠졌잖아요. 살 많이 빠진 게 딱 하나 들어요. 혼술을 안 하니까 살은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밖에서 먹는 것만 많이 먹는데 근데 집에 치킨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서 제가 한번 우유랑 같이 먹어봤어요. 치킨과 우유요? 그거 괜찮아요. 집에서 그렇게 먹는데 그거 괜찮아요. 처음에는 말이 돼 치킨은 당연히 맥주지 했는데 몇 번을 치킨과 우유 해먹잖아요. 딱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유 보면 치킨이 생각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치킨 보면 우유가 생각나요. 야 우유 치킨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가 보니까 아무런 서로 간에 강한 연대가 있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맞네요. 중앙 교수님 얘기가. 근데 아까 그 시간 얘기가 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 게 술을 먹었을 때 보상은 즉각적으로 오고 다음날 힘든 건 나중에 오잖아요. 그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진화적인 스케일을 봤을 때도 시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술을 먹었을 때 몸이 나빠진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는 누적적으로 나중에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거나 생식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 선택에서 그 효과는 가만히 안 돼요. 근데 술을 먹어서 기분 좋아서 생식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 선택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술에 의한 효과의 부정적인 효과랑 긍정적인 효과가 진화적인 스케일에서도 이 시간차 때문에 플러스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논문 주제 정해주셨네. 내 얘기가 어차피 좀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처음 만난 러시아 사람과 만나서 물론 대화는 듀오링고를 통해 가능하겠습니다만 듀오링고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대화는 안 되지만 대충 뭐 손발짓으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혹시 한국 강아지랑 러시아 강아지가 만나면 대화가 됩니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극지연구소에 드디어 이제 시작입니다. 북반구에 사는 범고래하고 남반구 범고래가 다른 사투리를 쓴대요. 아, 서로 다른 예, 다른 사투리를 쓰고 남극 주변에도 범고래들이 사는데 펭귄 잡아먹는 범고래가 있어요. 또 물범 같은 걸 잡아먹는 범고래가 또 있고요. 걔들은 또 이게 말이 다르답니다. 제가 작년에 낸 논문이 예쁜 꼬마 선충 사투리로 논문을 냈거든요. 꼬마 선충도 사투리를 써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채집된 꼬마 선충 애들이 페로몬으로 대화를 하는데 페로몬은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쫙 봤더니 페로몬 언어가 크게 두 가지 화학적인 언어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지역적인 또 언어들도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동네마다 쓰는 말이 다르냐? 그렇진 않은 게 우리가 다양한 외국어가 있지만 뉴욕에 가면 온갖 나라 말이 다 들리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 그래요. 예전에 아마도 인간들이 막 전 세계로 퍼뜨리면서 외국어들이 어떤 되게 핫한 항구에서는 온갖 말이 다 들리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뉴욕에서 인간들만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딸려서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무역 과정에서 딸려왔던 다른 생물들도 거기 서로 다른 외국어를 쓰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혹시 그 페로몬 쓰는 애들끼리만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종분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메뚜기들도 같은 종이어도 지역마다 소리가 깨기깨기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한 종내에서 소리가 달라지면 이렇게 종분화가 나고 이렇게 많이 섞인 게 엄청 많습니다. 귀뚜라미. 근데 그게 같은 말인데 소리를 다르게 낸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같은 종인데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소리만 다른 거예요. 소리만 달라서 살아 있을 때 소리만 들어야지 구분되는 것들도 엄청 많고요. 걔가 예를 들어서 암컷을 부르는 소리랑 지금 나 배고프다는 소리랑 다를 거 아닙니까? 배고프다라고 내는 소리는 없고요. 전부 다 짝짓기를 위해서는 소리만 내니까요. 곤충들은 전부 다 짝짓기예요? 배고플 때 왜 소리를 내겠어? 뭐 엄마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러네. 우리나 배고프다고 소리 내지. 배가 소리를 내지 우리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곤충들은 배고프면 그냥 찾아가는군요, 먹이를. 곤충 중에 자기 이름 알아듣는 애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키우시는 분들 가끔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에 일본 어떤 초등학생이 포스터 발표한 게 있었는데 왜 내가 키운 나비들은 날 알아보고 날아올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페로몬을 보고 오겠지 했지 이름을 듣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곤충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개미죠. 개미가 이제 그래도 집단지성이 있으니까요. 각자 하나하나씩 주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최단 경로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미 움직임으로 알고리즘 짠 엔트 알고리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개미의 좀 집단지성이 좀 있죠. 그리고 걔네들 또 이제 집단마다 고유의 냄새가 달라요. 사투리라 할까요?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또 알아보는 것도 있고 해서. 예전에 애리조나에 있는 생태학 연구소에서 그 군대 개미들이 레이드 공습하는 거를 네네네. 직접 봤는데요. 정말 살벌하더라. 한 몇 천 마리, 몇만 마리가 땅으로 기어가서 약간 사사삭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다른 종의 개미굴을 습격해서 거기 있는 알이랑 애벌레를 탈취해서 자기 굴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요. 그 개미들은 그러면 그렇게 사사사삭 침투할 때 우린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침투하고 나서 알과 애벌레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침투하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은 작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침투 중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그 개미 집단 분산신경계인 거예요? 집단 자체가? 중추신경계가 아니고? 그렇죠. 중추신경은 없죠. 네, 집단신경으로. 집단이죠.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지금 통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거의 바이오 컴퓨터네요. 그렇죠. 그 페로몬으로 연결된 바이오 컴퓨터처럼 활동하는 거라면 어쨌든 페로몬도 퍼지는 분자 같은 네. 개념인 거잖아요. 그 확산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 만약에 달라지면 바이오 컴퓨터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서로 결혼 비행을 하잖아요. 공주개미, 숫개미, 그다음에 공주개미, 숫개미가 날아올라서 이렇게 결혼 비행을 하는데 이게 항상 비 오기 전날쯤, 온도가 습한 날 이럴 때쯤 이루어지는 게 보고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확실히 기후 조건 같은 게 영향이 그럼 있는 것 습도가 같고요. 높으면 확산이 그만큼 덜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후 조건 같은 기후 조건을 것들이 좀 받는 것 같다. 영향을 받고요. 비 오거나 이런 환경 같은 경우 되게 좋지 않고 그 페로몬을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공기 중으로 페로몬 분자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움직인 곳에 남겨놓거든요. 묻히면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개미 집단지성 관계된 논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이 개미 집에서 먹이까지의 경로를 찾는 걸 실험을 했는데 그 중간에 바닥의 특성을 다르게 해서 아래쪽은 거칠거칠해서 개미가 늦게 가는 곳, 위쪽은 판판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경로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했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물리학에서 그 페르마의 원리를 따라서 집에서 먹이까지 최단 시간 경로를 찾아내요, 애들이.
근데 그게 사실 아까 페로몬이 휘발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네. 휘발성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 위에서만 페로몬의 농도가 높게 남아 있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컴퓨터가 각각의 개미들을 장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개미는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페로몬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개체 차원에서도 개미랑 초파리를 비교해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두 개의 뇌를 컴퓨터라고 했을 때 초파리의 뇌보다 개미 뇌가 월등하거든요. 훨씬 커요. 그래서 개미의 신경계 특징을 보면 일단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초파리에 비해서. 그리고 머쉬룸 바디 버섯체라고 해서 고등한 기억 학습 능력 관련된 게 제가 알기로 한 100배 커요. 다른 데는 그만큼 100배까지는 크지 않은데 그래서 얘기를 나오는 게 얘가 말하자면 개미의 요 버섯체가 일종의 GPU처럼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결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한두 개만 먼저 좀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건데 물은 얼리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정말 튼튼한 용기로 쇠 막 20cm 두께로 해갖고 딱 정해진 틀 안에 넣고 온도를 막 낮춥니다.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 얼어요? 아니면 아예 안 얼게 됩니까? 이게 화학하시는 분들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장홍규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약간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얼면은 1기압에서 한 9% 정도 부피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절대로 안 변하고 손상되지 않는 용기라고 치면 물이 안 얼어요. 근데 온도가 영하 20도 내려가도? 그러면 얼어요. 그게 차이점이 온도 20도가 제가 알기로는 기준점이라서 그것보다 높으면은 약간의 과냉각되어 있는 물로 남아 있다가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물이 부피 늘어나는 게 막 육각형 모양의 결정을 이루면서 부피가 커진다고 하는데 IH라고 부르는 얼음의 한 종류고 얼음 종류가 20개 정도가 돼요. 얼음 종류가요? I1, I2에서 막 I10 넘어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I3 이후부터인가는 얼 때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린 고밀도 얼음이라고 그러는데 물에 원래 뜨잖아요, 얼음이. 그 얼음은 물에 가라앉는 얼음이 돼요. 지구에 존재합니까? 고압일 때만 있어서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만 보통 많이 만들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한 컵 정도면 대충 한 120ml 정도 요새 정수기에서 뿜으면 한 컵이 되는데 얘를 만약에 꽉 만든 데다가 넣고 얼리면 대충 한 200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압력이 벽으로 가해져요. 근데 그 압력일 때 한 영하 20도가 되면은 I3라는 세 번째 얼음 상태가 되면서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론상은 어는 게 가능한데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얼음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 이 실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뭐 20가지 정도가 있다 알려졌는데 매년 갱신됩니다. 23개, 얼음수가? 24개, 뭐 26개. 근데 그거를 하는 실험 중에 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부피를 고정시키고 모든 조건을 고정시키고 나서 요 계면에서 어떠한 페이즈를 이루고 있을 것이냐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한 200도로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요. 뭐 기화 전혀 안 되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아마 실험으로 재현한 것 중에 제일 뜨거운 물이 1200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1200도 되는 물인데도 끓지 네, 않고 안 끓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 그대로 있어요? 1000기압 이상 돼야 돼서 심해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아주 극단적인 압력밥솥으로 봐야죠.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써요. 수열 반응이라고 굉장히 튼튼한 용기에다가 물 넣고 하면 한 300도, 400도까지도 해서 원래 물에선 일어날 수 없는 화학 반응이 거기서는 가능한 되게 흔하게 쓰이는 저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400도까지 올라가고 분출구가 하여튼 400도까지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주변은 400도 바로 떨어지는데 400도까지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명이 생길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에서.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화학 반응이 가능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들이 갖고 있었던 내부 어떤 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지구에서는 당연히 물 위로 얼음이 동동 뜨는 게 일반적인데 냉면 같은 걸 봐도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는 다른 압력과 뭐 다른 조건이라면 물보다 얼음이 항상 무겁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그 정도 조건이 그럴 있을 조건이 만한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현실상은 없지만 진짜 대기압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가능은 한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될까 생각하면 근데 중수로 만든 얼음은 무거워서 가라앉긴 해요. 중수로 만든? 무거운 물이 있죠. 무거운 물은 뭐 하면 무거워져요, 물이? 수소 원자의 질량이 같은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얘가 많으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그 물들은 그러면 일반 물과 섞이면 밑으로 가라앉아요? 보통은 뒤섞여 있는데 요즘엔 아예 그 중수만 써서 실험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원래 수소는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만 돼 있어서 보통 우리가 질량 말할 때 대충 1이라고 많이 하는데 중수는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추가로 들어온 거라 수소보다 2배가 무거워요. 근데 이제 물을 전체로 보면은 그냥 물보다는 중수가 거의 한 10% 정도는 무겁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요새는 약에다가도 중수소를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물은 우리가 먹으면 죽어요? 죽을 건 없어요.
그건 어차피 몸에서 방사선을 내뿜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문제는 없고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걸 먹는 거는 원자로에서 경수로 중수로의 그게 그거예요. 중수를 사용하는 게 중수. 그 가벼운 물, 무거운 물. 좀 더 무거운 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삼중수소 들어간 걸 먹으면 그건 피폭돼서 그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항상 그 삼중수소수 유출 그게 중수보다 좀 더 무거운 거. 걔는 들어오면 한 17년 정도 몸속에서 계속 방사능을 내뿜어서. 또 재밌는 건 생물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걸 쓰는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거든요. 생물이 그걸 섭취를 하면은 가벼운 것만 섭취해가지고 분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생물을 어떻게 구별하죠? 화학적 성질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별해요. 중수 있는 데에서는 수영 같은 거 하기 훨씬 편해요? 해보세요. 그러겠죠. 잘 뜨겠죠. 아, 잘 뜨겠죠? 중수로 수영장을 만들 정도면 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거의 조 단위게 되는 조단위. 그렇게 비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은 생명체들은 좀 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걸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인간은 일부러 중수소를 약에다 붙여서 같은 약인데도 들어가면 몸에서 효과가 오래 가요. 그래서 중수소화된 약물이라고 요새 새롭게 개발이 많이 되고. 아, 우리가 먹는 약 중에도 보급될 정도로 저렴하고 흔하게는 아닌데 보충제내에서 한 대여섯 종류는 이미 확립이 돼서 FDA 승인까지 돼서 그런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약효가 오래가는 게 분자량이 커서 확산 속도가 느린 그런 건가요? 동위원소 효과라 그래서 확산 속도나 배출 속도나 모든 게 다 느려져서 그냥 약물 분자는 몸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어디 달라붙어서 작용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체류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거워서. 혹시 프로톤 펌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프로톤 펌프 이야기는 본 적은 없었고요. 제일 유사했던 게 식물 중에서도 탄소 3개짜리 쓰는 거, 4개짜리 쓰는 거 막 다 구분이 돼서. 프로톤 펌프 얘기는 알려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프로톤 펌프가 뭔데요? 호흡계나 광합성계나 어디나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오직 양성자만 세포를 투과를 시키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ATP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H를 D로 바꾸면은 속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아, 그래요? 동위원소 차이들이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예요. 화학적으로 똑같은데 어떤 물리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뭐 온도 차이에 따라 가지고 뭐 가벼운 게 많아지고 무거운 게 많이 이런 차이 때문에 그 비를 계산해 가지고 이때는 온도가 좀 낮았구나 또 높았고 이런 걸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질문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침팬치한테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면 침팬치가 자기 새끼들한테 다시 그 사용법을 전승해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질문이 좀 있던데 침팬치한테 도구 사용은 얼마든지 그 정도면 가능은 하잖아요. 그죠? 알려주는 거는. 근데 이게 세대 간의 전승이 되느냐? 액체 초콜릿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과자, 초코픽 그런 것처럼 애들 나무젓가락으로 개미굴 쑤셔서 이렇게 개미 예, 냠냠 예. 하기도 하고.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나무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나무 열매를 깨 먹는데 엄마가 새끼 침팬지를 여기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네. 그럼 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 새끼가 그걸 따라해요? 새끼도 보겠고 당연히 그 능력이 올라갈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의 도구 사용은 이미 전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거고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일본의 원숭이들이 누군가 고구마를 옛날에 흙 묻은 거를 그냥 먹었었는데 그 어떤 놈 한 명이 그 바닷물에 씻었어요. 고구마를 씻어서 먹어. 그러니까 딴 놈들이 다 한 번 보더니 다들 씻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씻으니까 뭐 흙도 안 들어가고 좋거든요. 흔히 뭐 미미라고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흔히 막 펴져 문화처럼 펴져 나가는 것들. 네. 침팬지 너무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종인데 지역이 다른 원숭이들 간에도 문화 수준의 격차가 생겨나겠네요, 그죠? 네, 그 중요한 게 새들도 그게 있거든요. 새들 중에 나무 안에 있는 벌레를 먹으려고 딱따구리 이렇게 파잖아요. 뉴칼레도니아에는 딱따구리가 없어요. 까마귀들이 그걸 하는데 대신에 까마귀는 이걸 하면은 뇌진탕이 걸리니까는 나무 도구로 이렇게 하거든요. 나뭇가지로. 근데 네. 그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 다르고 그게 세대 간 전수돼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들도 그걸 전수하고요. 되게 대표적인 예시가 땅코뿔새라는 굉장히 커다란 코뿔새인데 걔네들은 천둥새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공동 육아를 하거든요. 그 여러 세대가 육아를 하는 걸 가장 늙은 짝들이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어린 세대가 그걸 보고 나중에 육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육아 방법을 전수해야지 안 그러면은 육아를 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계속 행동을 가르쳐줘야지 하는 거는 새들도 합니다. 고양이 키운 분들이 아는 게 네. 고양이가 처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변을 혼자 못 봐요. 그 엄마 고양이가 거기를 핥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던 애는 자기 새끼가 나서 장이 막 부풀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핥는 걸 모르는 거 어떻게 처음에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핥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살살살 자극을 줘서 나오게 해주면 그러면 그걸 한번 받았던 애는 나중에 자기가 어미가 돼서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돌고래가 있는데 그 쇼하던 돌고래 잡혀가지고 쇼할 때 탁 와서 이제 꼬리로 차삭 하고 이제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물 위에 올라서 이렇게 꼬리를 타는 애들. 걔를 이제 방사를 시켰어. 그랬더니 걔가 나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동네 돌고래 집단에게 어울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게 거기서. 그래서 꼬리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깡 돌고래도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아무도
돌고래 애들이 그럴 일은 없었지만 얘는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했는데 돌고래 보니까 걔는 얘 자기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재밌어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막 그러고 했던 거죠. 어느 바다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같이 막 춤추고 있으면 아 여긴 한 명이 나왔구나.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밈 얘기도 하셨는데 문화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작동하면 퍼지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실 종교잖아요. 그런 밈이 퍼져서 문화적으로 진화하려면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반의 핵심이 저는 모방인 것 같거든요. 어떤 생물이 부모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유전적인 능력이 있다. 그럼 굉장히 생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방 행동을 할 수 있는 신경 회로를 가져야 되고 그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리고 신경 발생 프로그램이 DNA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안 그런 일보다 훨씬 생존율이나 번식 성공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모방 학습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유전자들이 작용하는지를 알면 걔가 언제 진화했는지를 따라가 보면 걔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모방 회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강화학습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모델이 없는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거기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벌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배우는데 이제 벌이 심할 경우는 죽음이잖아요. 생존하는 동물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진화를 잘 모르지만 진화적으로 봤을 때 모방학습도 상대방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저게 도움이 되나 안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서큐트이 있어야 되는데 신경회로가 그게 하등동물에는 있을 것 같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저 동물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신경회로가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모방의 서킷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제가 봤는데 그 쥐가 다른 쥐에 대해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기 자극을 받아요. 그럼 프리징을 하잖아요. 막 얼어가지고 막 공포 반응을 보이는데 그 전기 자극의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는 못 배워요.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전기 자극을 경험했을 때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고양이 가족 있잖아요. 고양이에 의해서 얘가 공포를 보이면 그거는 안 배워도 바로 학습이 돼요. 약간 유전적으로 이미 그런 본능적인 어떤 두려움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방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보이는 두려운 행동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죠. 그 말은 모방에도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얼리 영역들, 뇌관이나 서브콜텍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새로운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행동을 따라하거나 이런 거는 미러 뉴런이라고 그게 다 콜텍스에 있거든요. 콜텍스가 중요한 거는 또 새로운 자극들에 대한 거를 배울 때 모방학습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렌츠라는 그 진화 생물학자가 처음에 본 대상을 부모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오리예요, 오리. 오리. 그래가지고 오리가 자기를 부모로 인식하는 인간을 부모로 인식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교원대 은퇴하셨는데 박시령 교수님이 그 연구하셨어요. 오리를 부활시킬 때 자기가 먼저 봐요. 그러면 그 오리들이 정말 박시령 교수를 엄마로 생각하고 박시령 교수가 딱 헤엄치면 쫓아오고 그런 일을 했었죠. 처음 본 동물이 천적이에요. 오리를 주로 잡아먹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죠. 진화를 생각하면 처음 알에서 깼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존재가 부모일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그런 본능이 있으면 부모가 새끼 옆에 머무르게 하는 행동이랑 같이 진화를 하면 환경 자체가 깨어났을 때 항상 부모가 옆에 있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선택이 되겠죠. 이제 뱀 한 마리가 오리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때쯤 이제 오리들이 다 깨어나 옆에 있던 알들이. 그럼 전래동화가 시작되는 거죠. 은혜 갚은 뭐 이제 누구 하면서 이제 필기하다 보니까. 아니, 왜 필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까 그 쥐 전기 실험. 쥐는 자기가 경험해야만 하고 고양이는 보기만 해도 그러면 그게 혹시 공감 능력의 출발점을 거기서부터 볼 수 있어요.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발표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공감이 자기가 경험해본 거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는데 본능적인 게 아닌 이상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공감을 못하는 그런 얘기로 펼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간으로 오면 또 그게 될지 안 될지 연구를 해봐요. 자기가 직접 겪은 게 아닌 이상 공감한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거짓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근데 인간에게 공감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고도 저희는 공감해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공감이냐 뜨거운 공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감정적 공감, 인지적 공감은 보통 차가운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뜨거운 공감 우리가 해야지만 공감이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너는 뜨거운 공감은 없어 뭐 이러면 나는 공감하는데 억울한 거죠. 나는 인지적으로 했는데 너무 울분에 처졌어 지금. 너무 감정이 실린. 나는
이렇게 인지적인 공감도 공감인데. 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뜨거운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같은 편이에요. 뇌과학이 참 이게 가정의 평화 양립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지금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어차피 쥐에게 고양이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진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기는 이제 나타난 거니까 자기 내재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한 30만 년쯤 지났어. 그럼 그 다음에 쥐들은 야 전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내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실험실에서 키우는 고양 애들이 훨씬 더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원래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게 고양이 소변 냄새 페로몬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 화학 물질 자체가 이미 진화 과정에서 인베딩이 돼 있을 거라 그게 소거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할 거예요. 저도 하긴 고양이 오줌 냄새는 좀 무섭더라고요. 키우는데 냄새가 무섭습니다. 띠예요? 아니 토끼띠인데 확실한 결론은 뇌과학자는 결혼 생활에 매우 부적합하다. 여기 이제 오늘의 결론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함께해 주신 과학자분들께 저도 뭔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그냥 드리긴 조금 저도 뭐 민망하고 하니까요. 퀴즈를 좀 내면서 여러분의 과학적 지식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퀴즈 같이 풀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대신 이제 본인의 전문 분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문학 관련된 뭐 질문이다. 그러면 우주먼지님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참으시. 왜냐면 그건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 몰라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앉아있을 대신 이제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그분께 여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건 뭐 정답을 알면 정답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면서 우주먼지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은 이종모 관장님? 갈리메데. 정답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퀴즈 이어서 그 두 번째로 큰 위성은? 자, 그럼 두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맞춰보겠습니다. 칼리스토. 땡. 가이탄이에요? 가이탄. 17번째는요? 아니, 가니메데? 네, 가니메데. 그 어디에 있는 목성의 위성? 네. 얼마나 큽니까, 여기가? 달보다 좀 더 클 거예요. 달보다 조금 더 크고 네. 뭘로 이루어진지는 알아요? 땅으로 돼 있어요. 땅으로. 흙으로. 가보셨던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가니메데가 표면은 암석인데 얘도 유로파처럼 아래 땅 속에는 얼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있고 네. 그 밖에 암석이 좀 있는 걸로. 그럼 얼음이 안에 있으면 그 친구들 돌죠? 네, 자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성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위성들이 다 중심 행성 중력에 강하게 타이트하게 조석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은 면을 보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위성의 질량이 골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쪽이 더 무겁다든지 이쪽이 가볍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겠네요. 실제로 목성 주변에서 목성의 안쪽에 있는 2호 같은 위성들은 내부 물질도 좀 비대칭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끔은 정말 깜짝 놀라는데 정프로님 질문이 정말 좋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왜 이종모 관장님과 말씀하시죠? 다른 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세요. 콘티 없는 질문이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은. 종이 접은 거 보셨잖아요. 네. 진짜. 괜찮았습니까? 센스가 괜찮으신 겁니다. 센스 미쳤다. 자, 우리 스타벅스 쿠폰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건 이제 다른 분께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은 가니메데.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예요? 이게 신화에 등장하는 목성이 제우스잖아요. 목성이 제우스예요? 네, 그래서 그 신화 속의 제우스가 되게 남봉꾼이라서 목성 주변에 머물고 있는 위성들 대부분 제우스가 탐했던 대상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 그 남성도 있다고. 맞아요. 남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대체로 그러면 목성 위성 이름들은 제우스가 이렇게 했던. 별로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다음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교수님, 김백민 교수님은 약간 참아주시고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 옐로스톤? 아닙니다. 침보라소? 침보라소.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여튼 뭐가 됐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제일 높을 것 같은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여기 있는 답이랑 이름은 조금 다른데요. 마우나로아. 정답입니다. 그 차이. 드리긴 할 건데. 잠깐만요. 2가 있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가장 큰 화산은 중앙해령이에요. 중앙해령. 중앙해령이 가장 큰 화산이에요. 중앙해령. 미도션이 있지. 이때 빨리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다 전. 낙장불임 낙장. 그러니까 저는 해저라고 생각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거죠. 근데 중앙해령. 높이라고 하길래 저 빨리 갖고 오세요. 하여튼 뭐 선물은 가져가시고 하여튼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그거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의 크기로만 따지면 중앙해령에 있는 그 화산이 뭐 비교할 수 없을 그렇죠. 가장 지구의 70%가 화산인 거죠. 그런 거고 대륙도 화산인 거고. 다만 대륙도 화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화산은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에 흔히 보이는 화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거는 마우나로아.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화산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긴 해요. 이게 제주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화산이라고 보잖아요. 아 근데 내가 내 문제 아니야. 얘네가 내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은 오름들 있잖아요. 오름이 거의 200개가 지표에 있고 제주도 지하에는 오름이 수백 개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또 다 화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마그마 공급 체계를 화산 활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지역에 굉장히 여러 개의 화산 활동이 모여 있는데 이 덩어리를 화산으로 볼 거냐. 박승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서양 중앙해령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에서부터 저기 북극에서 남극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지구 표면의 어떤 판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거기서부터 여 끝까지가 다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문제 내지 말자고 했잖아. 안 돼. 이거 수능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마우나로아를. 아 그래요? 네, 가서 그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빨간 것도 보고. 아 현재 막 터지고 있어요? 화산.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때까지 봤던 별 중에 제일 많은 별을 본 게 그 화산에 갔을 때. 하와이 섬이 더 클 것 같은데 그거만 따져도 상식적으로 더 크잖아요. 하와이 섬? 그리고 하와이도 화산이거든요. 하와이랑 이 붙은 가장 메인 빅아일랜드라고 빅아일랜드 하죠. 자체가 화산섬. 아 교수님 왜 그러세요? 우리 박소영 교수님이 커피 쿠폰에 굉장히 예민해. 문제 하나 갖고도 진짜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김범준 교수님은 참아주시고요. 빛의 속도를 최초로 측정한 과학자. 측정은 많이 했는데 정확도를 얘기해야죠.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내가 이래서 문제 내지 말자고 했잖아.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저기 우주먼지님도 일단 두 분 참아주시고.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니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일단 아닙니다. 정답. 정답? 마이켈슨? 네? 마이켈슨? 마이켈슨? 마이켈슨 멀리 실험할 때. 그 훨씬 이전인 거. 전인 것 같은데 저도. 혹시 거예요. 고대 그리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든 실패를 하지 않든? 자 봐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과학자분들한테. 이게 맞는지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올레 레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목성 위성 가지고 네. 빛의 속도 재는 시도를 했었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문제를 냈어야 되는구나. 정량적으로 잰 걸 보면 이 사람이 처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니까. 아르키메데스도 사실 빛반사나 이런 걸 가지고 시도를 했었긴 했었잖아요. 뭐 정확하게 정량화되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레머가 원래 온도 단위에서 따로 나오잖아요. 레머가 처음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라고 그리고 꽤 정확하게 측정했어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만 킬로미터, 20몇만까지 갔으니까. 그 정도면 제 커피 다 사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네, 커피 다 사드릴게. 자, 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요거는 제가 볼 땐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누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주먼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처음 발견한 사람. 관측한 사람? 발견한 이름을 붙인 사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진정. 자, 알았다고. 우리 방송이 안드로메다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진짜 명확한 답이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은? 근육? 이것도 아닐까? 빠른 것도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건지. 네. 아, 움직이는 게 빠른 건지. 반응 속도인지 아니면은 운동 말 그대로 그 바이브레이션인지. 넘어가. 이것도 안 되겠다. 안구 아니에요? 안구에 미주신경인 것 같은데. 네. 미주신경이 들어가는. 됐다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눈꺼풀 근육. 맞았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눈꺼풀 근육 퉁치면 그건 안 돼. 여기 뭐 근육이 한 개인가? 네,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퀴즈는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와, 근데 재미는 있네.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는 이제 되게 편하거든요. 젤로푸나산 뭐 마우나로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심플 딱 끝이는데 와, 이 과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맨날 싸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장 지구상 최고 지진 뭡니까? 이것도 더 정의 많아. 이게 실제로 지진계를 통해서 네. 측정된 지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알려져 있는 지진들은 현대적 지진 관측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지진들이 많아요. 규모 10의 지진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역사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된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기간을 줘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최근 100년 사이 100년까지 가면은 그 정확히 뭘로 측정했을 때부터 따져야지. 이거를 뭐 과거 거는 다 기록을 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곤해. 어떤 문제든 한 시간 이상 디스커션이 나올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 자, 김흥민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제일 큰 미생물. 미생물의 정의가 이것도 미생물로 하면 안 돼. 세균으로 하든지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원핵세포를 하든가 가장 큰 세포. 타조알. 제가 빨랐습니다. 타조알. 제가 1번이었습니다. 신경세포, 뉴런. 이것도 다른데. 길이냐 무게냐. 길이로 따지면 신경세포 중에 있죠. 그 조건을 주고 물어보셨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앞에 전제 조건을 엄청 많이 달아야 돼요, 사실. 알았어요. 그러면 정프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 뭘까요? 이건 나한테 뭐 어쩔 수. 근데 이것도 현재냐 과거냐 아니면 어렸을 때냐. 아이씨, 그만해. 씨. 안 해. 정말 너무 짜증난다 여기. 과학계가 원래 이래요? 이래요. 아, 이런 식으로 싸워요? 네. 아, 네가 뭘로 무슨 조건 정했냐? 항상 기준이 뭐냐, 레퍼런스 뭐냐. 아, 그래요? 범위를 항상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와, 여기 진짜 너무 피곤하다. 과학계에 조금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답이? 중국 음식이요? 아, 저는 그 짜장면. 짜장면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도 식사류였냐 요리류였냐. 아이씨. 적어도 그건 좀 구분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건 구분해줘야 돼.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진짜 중국 음식이냐고 하면 또 한국화된 중국 음식이냐 정말 청요리냐. 그럼 중국 음식은 어느 시대까지를 포괄하는 것인지. 신나셨어들 보니까 와. 시켜 먹는 거냐 밖에서 먹는 거냐.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저 하나의 답을 구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 같아서 차라리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이름표를 보시면 다들 색깔이 있습니다. 자, 요 앞쪽이 노란색, 저쪽은 녹색이죠. 그리고 요쪽에 빨간색 이름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의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방들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어떤 실력들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다양한 근거와 다양한 논리를 통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흥빈 교수님 무서워. 또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자, 현실적으로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공룡 복원, 화성 테라포밍,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자, 세 개 중에 하나씩 골라보시죠. 기회를 우리 녹색 팀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우죠.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빨강 팀. 저희도 외계 생명체 조우. 아, 그건 이제 여기서 먼저 선점했으니까. 그럼 저희는 그러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테라포밍. 노랑 팀이 공룡 복원입니다. 자, 공룡 복원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 공룡의 DNA 자체가 거의 완결된 형태로 확인된 게 없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유전자만을 갖고 공룡을 발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 설령 있다 치더라도. 한편 외계 생명체의 조우는 지금까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도 불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어느 분도 그건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어쩜 우리 지구상에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명체라는 개념을 좀 좁게 하고 미생물 같은 거 하면은 뭐 태양계내에서도 뭐 언젠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외계 생명체가 왜 꼭 우리 고지능이 아니어도 된다면? 외계라는 건 뭐예요? 외계라는 것은 태양계 바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 바깥. 지구 바깥. 화성 테라포밍도 언제까지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1억 년 기다리면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룡은 안 됩니다. 자, 한번 일단 저는 공룡 복원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룡 복원이요? 뭐 지금 이제 DNA 복원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뭐 흔히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봤던 것처럼 호박 속에 갇혀 있는. 그거는 아니 뭐 예를 들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흔적만 보고 전자현미경 사진만 보고 이걸 합성 생물학에서 그대로 복제까지 할 수 있어요. 아미노 핵산 단위로 이걸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한 다음에 이걸 직접 다 복제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코끼리 난자한타 이걸 삽입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디벨롭을 하고 실패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거는 자본의 의지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네. 근데 화성 테라포밍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전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화성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뭐 얘기하는 게 공기, 대기 성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기를 우리가 아무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화성에는 자기장이 굉장히 미약해요. 지구의 1%는 열심히 만들어봐야 이게 태양풍이 다 날아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테라포밍을 그야말로 화성에서 사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거고 물론 이것도 자본의 의지긴 하겠지만 예.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화성 자체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외계 생명체 조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나오는 2040년대 정도가 되면은 에우로파 지각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군집 로봇들이 분명히 그 액체화된 소금물 따뜻한 바닷물에서 뭔가를 발견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전 거기 한 100만 원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가치로 100만 원인 거예요? 지금 가치로 100만 원? 그것도 굉장히 디스카운트해서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2040년이면 조우할 걸 왜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공룡을 복원하는 다양한 시도 중에 이제 인간 유전체를 다 분석하면은 의외로 쓰레기 같은 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전체를 보면은 공룡 시절 DNA들이 있으니까는 뭐 닭의 이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닭에다가 이제 꼬리를 만드는 것들을 몇 번 시도를 해봤죠. 이런 식으로 공룡 같은 걸 복원해 보면은 정말 공룡 같은 닭 같은 걸 만드는 거는 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닭이 거의 뭐 공룡의 후손인데 그 친구들이 남아 있는 DNA 가운데 지금 별로 뭐 발현되진 않지만 갖고 있는 그 DNA들 가운데 옛날 공룡의 DNA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테니 그 친구들 잘 활용해서 이미 실험으로 성공한 게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네, 이미 그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모든 배아들 보면 다 꼬리가 있죠. 물고기 시대 꼬리가 있고 근데 꼬리가 태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꼬리 다시 살리고 이빨을 만드는 거는 이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은 만들 수 있고요. 그게 꼬리와 이빨이 있는 닭이지 공룡이라고 할 수는 그걸 그 이빨 있고 턱이 있으면 그게 공룡인 거예요.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새는 공룡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왜 이렇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계 생명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같은 지적 생명체를 생각한 거고 외계라는 것도 전 정의를 한 게 밖까지 생각했는데 너무 멀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날 수 없어요. 저기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가 빛의 속도 1.3초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21명 돌아보고 12명 내려가 봤어. 근데 화성 못 가봤잖아요. 왜? 화성 가장 가까울 때도 3분 2초가 걸려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말고 한 4년 3개월 걸릴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일단 너무 오래 먼 데다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시간도 오래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외계 행성까지 가려면 지구에 있는 에너지 다 써야 될 거예요. 오브젝션. 예, 그들이 만약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 조우를 저희가 직접 만나서 악수한 조우가 아니고 그들의 시그널이 저게 자연 시그널이 아니고 문명 혹은 그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시그널이 다까지 포함하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가 직접 가서 볼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전파망 환경 같은 걸로 가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신호가 아니고 뭔가 패턴이 있는 신호예요. 이 패턴을 해석해 보니까 어쨌든 아직은 의미는 모르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의 신호예요. 이건 뭔가 지구가 만들지 않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저거는 문명의 흔적이다 혹은 생명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조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출제를 넓은 의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출제가 의도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않았으니까. 공룡 복원이나 화성 테라포밍은 저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는 외계 생명체가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만으로는 저희가 안 다른 된다. 존재의 마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뇌과학적으로 안 된 얘기예요.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외계의 어떤 생명체가 조화할 수 있는 확률 계산한 어떤 드레이크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높게 쳐줘도 사실 확률은 되게 낮고 또 이제 전파로 저는 인위적인 무언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전파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한 200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계의 정설로 뭐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에서 사실 한 500년 전에 엄청나게 한 100년 내내 막 이렇게 전파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 쪽을 향했을 수 있어요. 딱 끝난 다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에서도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하필이면 그 넓은 우주에서 지구를 타겟으로 해서 그 전파를 우리가 받을 확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낮지 않을까. 그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우리가 받았다 할 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너 맞아? 했잖아. 이거 다시 보내야 돼. 너 그 맞아 하고 올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게임이 끝나기 전 안에 못 올 것 같아가지고. 100년 전에 이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우리가 화성에 뭐 하루에 로켓을 몇 대씩 쏘고 있어라고 하면 사람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향해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안해. 사실 우리가 물리법칙 말씀하셨는데 100년 전에 우리가 알았던 물리법칙과 네. 지금에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꽤 많이 그래도 우리가 더 인식의 지평이 확장된 건 맞아요. 우리가 100년 후에 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범준 교수님,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확장될 거라 생각하세요? 물리학이요? 예. 별로 확장될 거 없습니다.
그 약간 아직은 알아내야 될 게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5번째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견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양자역학 출연 전에도 이랬어요.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고정역학으로 다 알 수 있다. 사실 그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롤 모델을 찾는데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사람 삼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뭐 몇백 년은 나올 거 말까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그 큰 걸 발견한 건 사람들이 아니고 천재로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 충분히 누적된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가 돼서 나왔을 뿐 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물리학의 위기라 그러거든요.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이론이 안 나오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의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리 법칙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식을 너무 좁은 곳에다가 가둬두는 역할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더 활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조금 뭐 자제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께 조금 더 제가 부스팅을 달아드리자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이 5장이 달려 있습니다. 5장. 10시간 더 떠들 수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힘 좀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나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확률이 좀 높은 건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게 제일 먼저 될 거냐인데 일단 외계 생명체 발견할 수 있게 불가능하다고 선택한 팀은 나름대로 조금 아까 갈로아님 보니까 좀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갈로아님 지난번에 뵀을 때 군춘 얘기할 때 표정을 잘 알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그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사실 우주 생명체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질적 생명체가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다 TV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어디 뭐 외계 생명체 가능성, 미생물 가능성 어디 있다고. 그럼 그거 다 영상 내려야죠. 그거 올려놓고서 강력한 레퍼런스다. 올려놓고서 그러니까 화성 테라포밍도 스페이스 그 뭡니까 쉽 막 쏘고 막 하면서 그거 다 인정했어요. 자기장이 없다. 근데 머스크 형이 뭐 어떻게 한다 막 하니까 뭐 돈 투자도 하면은 시간상 저게 시간의 문제지 하려고 하면 아까 의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두 번째로 안쓰러웠고요. 화성 테라포밍 할 때 자기장 문제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거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화성. 그 돌리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화성 돌리기만 하면 된다? 네, 화성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네, 그게 그 규모는 정말 천문학적인 스케일. 팽이치듯이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근데 어떤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 지구에서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계속 쏘면은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거는 정말 SF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핵을 쏴서 돌리는 거는 이미 테라포밍이 망한 거 아니에요? 테라포밍 하기 전에 일단 돌려놓고 돌린 다음. 김기범 교수님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제일 재미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 나오신 영상에서 우주 문제님들 말씀하셨어요. 이제 에너지를 찾으러 우리나라 에너지 별로 없지만 우주로 나가서 뭐 에너지 엄청난 게 있다. 그것만 되면 그거 갖다가 돌리면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공룡 복원을 아까 너무 이제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갈로아님 말씀하신 그런 공룡은 다이노소어가 아니고 다이노소로이드, 휴머노이드처럼 다이노소로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룡 복원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맘모스 같은 경우 그나마 온전하게 언해가 나와서 괜찮은데 공룡은 뼈밖에 없어요. 뼈에서 DNA 좀 구해도 정말 어려워요. 합성생물학 말씀하셨는데 뭐 있어야 합성을 똑바로 하죠. 정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난자에 넣어야 되는데 아까 새 말씀하신 닭, 달걀을 난자로 쓰기에는 너무나 한계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맘모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시아 코끼리가 상당히 많이 비슷하고 그나마 비슷할 수 있는데 공룡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마존 밀림 이런 데서 혹시라도 멸종하지 않고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동물 아는 게 얼마 안 된대요. 그게 발견된다면 공룡 복원할 필요가 없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게 시간 문제인데 어쨌든 어느 게 제일 빠를 거냐는 공룡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문제고 앞선 두 거는 이미 하나는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 이미 보다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보다에서 했다. 보다 영상 내리든지 그걸 내리든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전 그거 믿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목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구의 최초의 생명이 얕은 바다에서 태어났다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지구는 현기성 환경이 산소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래서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중앙해령 근처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의 온도가 300~400도가 넘어가고 굉장히 그 황이나 이런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서 완전히 다른 생명인데 그런 조건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면 외계 생명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를 우리가 그냥 지구 밖에서만 있다면 완전히 외계 생명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성이나 화성 우리 사실은 지금 완벽히 조사하지 못했잖아요. 화성이야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측은 가능하지만 거기도 여전히 화산이 존재하고 극한의 환경이 좀 존재할 수 있고 금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대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의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금성 내부에 보면은 화산 활동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명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해저 열수구 있는 근처랑 비슷한 환경 아닌가요, 거기가? 그럴 수. 그렇죠. 이 금성 안에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아니 지금 교수님 잘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잖아요. 금성의 생명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우할 수 없어요. 그 금성의 생명체 있다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가? 거기 477도. 아니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인 탐사선 내려놓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갖고 오면 되죠. 지금 우리가 운석에서도 소행성에서도 지금 샘플링하고 있는 시절인데. 금성에 가는 건 이미 1960년대 때 포기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갈 수는 있어요. 2040년에 나사가 다빈치 플러스라고 다시 자 이제 화력을 노란 팀으로 집중해야 돼요. 이제 저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긴 죽었어 이제. 저긴 죽었고 여기. 자 제가 공룡 아까 김용희 막 저렇게 몰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외계 생명체를 만나는 걸 정말 어렵게 하려면 우리가 유기체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말하면 정말 한없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 자체의 규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장을 한다거나 분열이나 후세대로 하고 그렇게 보면 무기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지구 환경 아닌 데서도 충분히 높다 보고요. 오히려 근데 전 세계 중에 공룡 만드는 게 전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제일 쉽다고요? 네. 그 거저지 거저. 여기 죽었고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화력 집중. 지금 일단 여기를 보내고 이미 갔어요. 저희 합의했죠. 여기 죽은 것으로. 자 이제 우리 1대1 맞짱 뜨는 겁니다 이제. 알면서 김용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단 정리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합시다. 권토 중례를 노리고 있어 지금. 패자부 할 때 기다리세요.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맘모스나 멸종한 새 같은 걸 부활시키려는 거는 이미 지금 기업이랑 뭐 베이커 교수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대로 맘모스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게 정말 닭의 모습에서 공룡을 닮았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도 저희 동감을 해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레퍼런스가 그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로 나오긴 했었고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유전자가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을 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를 추산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때 500만 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비율씩 계속해서 분해되는 게 보였고 이게 분해되는 것이 특정 지역이 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무작위로 되기 때문에 샘플을 여러 개 구해가지고 겹쳐지는 시퀀스만 찾으면은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아이템을 쓰고 싶어서 가장 비슷한 그 개구리 유전자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하고 타조화를 통해서 부활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시도할 만한 범위라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유전자 자체를 복구하는 건 가능하고 지금 우리는 티렉스나 뭐 브라키오 같은 거대한 아주 옛날의 공룡을 생각하지만 공룡 시대 끝날랑 말랑 할 때 그 마지막 공룡이면 그래도 정보가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그 투자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 안 하고 있던 것 뿐이지 하면은 충분히 지금 이미 멸종생물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당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사람의 염기 서열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거 갖고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침팬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봤을 때 공룡을 복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닭은 이미 공룡이에요. 공룡은 이미 있어요. 지금 호랑이가 존재하는데 호랑이를 복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비조류 공룡을 만들 수 있냐. 그랬을 때는 이 공룡의 정의가 무슨 동물이냐, 파충류냐, 공룡이냐 하는 거는 계통분류적으로 정의돼야 되거든요. 계통분류적으로 정의할 때 조류는 이미 공룡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받아들이면 공룡처럼 생긴 걸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진화하는 방식을 보면요. 진화라고 하는 우리가 요리를 생각해 보면 재료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재료를 조리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6천만 년 전, 7천만 년 전, 1억 년 전에 DNA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재료는 조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조리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쉽게.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를 바꿔서 공룡처럼 만드는 거 생기면 이미 조류는 공룡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근데 공룡처럼 옛날 공룡처럼 안 생겼잖아. 그럴 것처럼 생기게 레시피를 저희들이 바꿀 수는 있는 거는 돈과 시간의 문제예요. 보충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예, 관련해서. 이게 복원이라는 걸 어디부터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를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고미술품 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완전히 새로 그냥 그리는 것도 있어요. 복원하는 과정이. 산성비 맞아서 다 깎여나간 그 대리석 같은 거에 보면은 새로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치덕치덕 붙여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어떤 유적지가 훼손이 됐어요. 그럼 복원을 할 때 최대한 원래 사진이나 설계도 같은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참고해서 하잖아요. 공룡을 복원한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답지를 몰라요. 맞아요. 답지를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추정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개통 분류 생물학의 발전 단계입니다. 답지가 있죠. 답지가 있어요. 아 근데 실제 공룡의 외관조차 아직 우리는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뭐 사실 그러면 레퍼런스 뭘로 삼을 거예요? 복원을 했다는 거에서 레퍼런스를 뭘로 삼을 거예요? 애초에 답이 없는데. 우리 이거 상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게. 지금 비긴 걸로 할래 나왔는데 이제 거의 이겼어요 저희가. 자, 우리 김영빈 교수님.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모든 게 불가능하다 말씀드리지 않았고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공룡 복원은 이미 인정하신 대로 레퍼런스도 모르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인정한 바가 아까 없잖아요. 이대한 교수님 말씀하신 유전자가 섞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토이스토리 2에 보면 그 나쁜 학생이 이 장난감 막 망가뜨려서 이렇게 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일종의 유전적인 그런 조합이 된다고 보고요. 너무 잔인해. 장훈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론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이 논의에서만큼은 아까 공룡은 지금 이미 이대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류가 공룡의 후손인 건 맞는데 이건 있으니 이건 대상이 아니다. 원래 공룡을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복원하려는데 레퍼런스도 모르잖아요. 지금 못 구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시간 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적으로 공룡 복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소견을 올립니다. 저희는 레퍼런스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공룡 화석이 굉장히 정교하게 남아 있어요. 아니, 깃털까지 남아 있고. 돌려봐 주시겠어요? 그대로 근데 레퍼런스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럼 복원을 한 다음에 이게 복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린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원했다고. 사실. 그리고 이게 여기 전문가. 이미 죽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아까 김범주 교수님 말씀하신 컴퓨터에 전부 인간 게놈이 있는데 그걸로 침팬지 배아에 넣어서 보관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3.1기가 베이스 페어 인간 유전체가 있는 걸로 염색체가 어떻게 구분되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염색체가 연축돼 있고 메티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복원을 못하잖아요. 그 상태까지. 그래서 와이나 지금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 계산이 잘 되고 있고 인공지능 예전에 30년 전에 아까 30년 전에 지금 장홍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안 된다 그러시니까. 그리고 메틸레이션은 보통 후생 유전학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상태의 인간을 사용했다라고 만들면 되는 거죠. 공룡도 마찬가지로 바꿔 말하면 답지가 없다면 이거 정확한 유전 서열만 우리가 복구가 된다면 아무데나 집어넣고 공룡에 우기면 공룡인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고 유전체가 나오면서 빵꾸난 곳이잖아요. 그거를 AI로 메꿔서 하면 분석하면 과연 그게 그런 근데 용장이 우리가 있겠죠? 남대문 생각해봅시다. 남대문이 불탔다가 복원했잖아요. 남대문을 복원할 때 남대문을 원래 만들었던 방식으로 복원했나요? 아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복원이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남대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료들을 있는 재료들을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의 원래 있었던 남대문처럼 보이게 만들면 그게 남대문 복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복원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지어 이게 남대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 1억 년 전에 살던 뭐를 복원해라가 아니거든요. 공룡을 복원하라고 했을 때 공룡은 계통물리학적으로 이게 정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남대문 복원은 오히려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때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조선에 있었던 문을 복원해라 이런 주제인 거예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내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면 종이기 상품권 나누겠습니다. 때문에 공룡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 갑자기 재밌게 생각한 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했잖아. 정한 것을 바꿔가지고 다시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 다시 새로 정했어.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 갑자기 우리를 죽여야 돼. 이문민 교수님이 통찰하셨지만 저는 외계 생물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남대문 비유는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 좋고. 근데 거기는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남대문 복원은 우리가 원래 모형을 알고 있었고 원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남은 게 있었고 지금 공룡은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비유는 참 참신하고 이해하기 좋았으나 대중을 상당 호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 점 공격 들어갑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또 감히 말씀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좀 약간 관점을 바꾸면 필요성의 문제에 있어서 테라포밍 같은 경우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룡은 복원하는 재밌으니까 한다. 이거 외에는 없는데 사회에서 뭘 더 비중을 둘 것이냐. 본인 팀이 어디 팀인지 알고 같은 공룡팀. 공룡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이 충분히 많다면은 테라포밍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란 게 아니라 뭐가 더 어려울까라는 걸 본다면 오히려 투입되는 자금이나 노동력을 고려했을 때 뭐가 현실성이 떨어질까 이걸 고민한다면 한정적인 자금으로 보면 공룡 부활이 더 쉽지 테라포밍은 차원이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누가 더 어렵냐 제가 볼 때 이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서 테라포밍의 어려움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채널은 과학을 보다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공룡은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학자 입장에서 검증 불가능한 거를 아하.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라포밍의 레퍼런스는 어느 기준을 보통 삼나요? 그러니까 테라포밍이라는 건 그냥 앞으로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고. 테라포밍이 원래 진짜 문자적인 의미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 정말 지구 환경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자,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신다면 테라포밍의 엄격한 의미는 지구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공룡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정의를 들이대시려면 네. 테라포밍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들 수 있냐? 심지어는 아까 제가 중력 얘기도 안 했지만 중력까지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성은 지구의 사이즈 4분의 1밖에 안 되게 길다게 다르기 때문에 지구가 만든 게 일단 그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구는 똑같은 잣대를 정말 고맙습니다. 지구처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서 이렇게 옷을 입든 어쨌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애초에 만들자는 저희가 거지. 그 문제의 디파인을 제대로 못했기 아니 때문에. 여기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공력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다시 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 대중을 호도 이런 말씀들이 아주 너무 와닿았던 게 저희 외계 생명체 조우라는 말을 처음 의도하셨을 때 태양계 외부에 있는 지적인 생명체와의 만남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 정의하고 아니 다시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하셨어야지. 그 문제에 대한 디파인을 체크를 하셨어야지. 아니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세요. 외계 생명체 조우가 뭘까? 국민 상식에 근거해야지. 출제자의 의도는 우리 열심히 정말 저희 과학을 보다 출연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저 상품권 저 상품권에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게 출제자의 의도였어. 상품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좀 궁금해지. 상품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품권 가운데 가장 저렴한 상품이 얼마짜리죠? 5,000원? 네, 여러분은 정말 똑똑한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5,000원으로 이렇게 재밌게 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수룩한 사람들이. 아니 근데 아까 이종만 원장님 말씀 재밌는 것 같아. 바꿔서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딱 3분만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룡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참 어떤 팀에 드려야 될지 너무나 어렵지만 제안을 하자면 다 교수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힘든 사람 한 명 있어요. 대학원생. 어디 있죠? 여기. 아, 대학원생이에요? 제일 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중에서. 월급 못 받는 사람. 자, 요 상품권 어려운 대학원생이 있는 녹색 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빨강 팀에는 저희 요 굿즈 있거든요. 과학을 보다 굿즈 몰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게 한 6만 원짜리 됩니다. 네. 대신 이제 저 정프로 걸로 좀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합니다. 아, 요거?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노랑 팀은 뭐 스타벅스 정도 이렇게 나눠드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네. 예. 저게 제일 비싸. 저게 출제자의 의도였을 수도. 자, 우리 박수영 교수님. 자,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상품도 좀 나눠드리고 했습니다만 정말 저희 과학을 보다가 100회까지 올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재밌는 과학 이야기 아주 쉽게 풀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과학을 보다가 있고 물론 또 우리 구독해주신 분들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100회까지 왔는데 저희가 100회에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300회, 500회, 1000회까지 갈 수 있으려면 전국 노래자랑은 넘어서야죠. 전국 노래자랑 넘어서야죠.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한 말씀만 올리셔야죠. 예. 사실 아까 제가 토론할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경험도 있어서 혹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조금 네 가지 없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리는 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재미 요소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를 진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안 오늘 술 마세요? 아까 술 먹는 것도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너무 걱정이 많으셔. 아니 굿즈 가져가시잖아요. 굿즈. 그럼 혹시 우리 저 과학을 보다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건 자유롭게 그냥 한 말씀 혹시 뭐 해주실 수 있는 분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들. 권석준 교수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젊은 과학자들, 특히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정말 연구의 재미를 한참 알아가는 그런 차세대 과학자들도 한 번씩 보시셔서 그분들이 왜 이거에 이렇게 빠져 있나.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좀 직접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성 과학자들도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전원이 다 남성들이고 전원이 다 안경 쓰고 심지어 있고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이 한 명씩만 있었어도 우리가 얼마나 부드럽게 토론을 했겠어.
난장판까지 오진 않았겠죠. 네. 뭐 관장님? 제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저기 한번 나갔어. 딱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갔더니 사위가 저를 보고 자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다에 나갔다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프로에 막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위가 자랑스러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택동 교수님 오늘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싸우는 거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 혹시 굿즈에는 케미스트리가 없나? 케미스트리. 예. 아, 그건 이제 어차피 그 각 과학 분야에서 돈 내고 만드는 거거든요. 장 교수님의 이 역할이 과학자분들이 돈 내고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네, 한 말씀 주시죠. 아니, 과학을 보다와 같은 곳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관심도 받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 주신 제작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역사를 보다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이 보다의 존재에 너무너무 다들 교수님들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면 역사에 누가 관심을 가질 거냐 뭐 이러면서 제가 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희 제작자분들, PD님들, 작가님들. 듀오링고에도 감사해야지. 아, 네. 앞으로는 좀 영어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 좀 닮으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학자분들, 저도 사실 과학을 보다 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누구 있는지를 거의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모르다가 이렇게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잘 풀어주실 줄은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분들 저희가 더 열심히 찾아뵙고 또 모셔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계속 좀 반복하면서 보통의 대중분들과 또 과학자분들의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과학을 보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0회 특집에 또 일요일이라 아마 가족분들이랑 하실 것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요. 물론 뭐 뒤에서 하신 말씀들은 오히려 일요일 날 불러줘서 고맙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도 뇌과학 분야 특집 주말마다 불러달라는 아까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생활들 하시고 과학을 보다에도 종종 또 와주시면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과학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